박민규 작가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영화로 제작되어서 넷플릭스에서 2월 20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남자 주인공에는 문상민 배우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 고화성 씨가 캐스팅되었고 중요한 역할이죠. 요한 역에 이름이 똑같은 변요한 씨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영화 이름은 책 제목을 줄여서 파반느로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 영화가 공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던져주는 상당히 깊이가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그 박민규 작가의 소설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거를 정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책과 느낌은 조금 비슷하지만 그 책에 비해서 훨씬 더 섬세하고 서정성이 가득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민규 작가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이 책은 아주 못생긴 그리고 그 외모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여자와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화자인 나는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요. 배우인 아버지를 닮아서 외모가 상당히 괜찮은 미남인 19살의 남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무명 액션 배우였는데 운 좋게 뒤늦게 이제 빵 떠서 엄청 큰 성공을 거두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배은망덕하게도 주인공의 어머니와 주인공 아들을 버리고 돈 많은 여자한테 떠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작중 시대 배경은 1980년대 한국입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옛날 예전이죠. 어쨌든 주인공은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아들이죠. 그래서 그는 아주 멋지고 잘생긴 아버지의 외모, 매일 그 오이 마사지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관리했던 아버지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절절히 느끼고 있는 청년인데요. 그러던 그는 운명처럼 그녀를 만납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백화점 주차 요원 일을 이제 맡게 됐는데, 알바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주인공, 못생긴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우리가 숨이 막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정반대의 상황에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너무 못생겨서 보고 있으면 숨 쉬는 걸 까먹을 정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는 그녀에게 끌립니다.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자고 말합니다. 친구 하실래요?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장난인지 뭐 진심인지 이 남자애 나한테 호감 있는 건지 이건 뭐 호기심인지 뭐 동정인지 진짜 이 남자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 그를 약간 밀어내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우리의 남자 주인공이랑 같이 일하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한 형이라고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이제 남자가 있거든요. 이 요한 형이 그와 그녀의 사이를 이제 오작교 역할을 해서 그녀를 설득해서 이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세 사람이 이제 켄터키 치킨이라는 그 아지트 같은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같이 만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와 그녀는 점차 친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하게 다가가게 되고 그녀도 처음에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의심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진심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못생긴 여자와 그 배우 아버지를 둔 굉장히 잘생긴 19세의 남녀가 연인이 되는데 둘 다 20살이 되면서 이 둘의 연애는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포일러 없는 이 책의 줄거리였습니다. 너무 못생긴 여자와 그녀를 사랑하게 된 남자의 이야기. 바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의 메인 줄거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책에 대한 저의 이제 리뷰입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춰주세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이제 주인공들, 그와 그녀, 그리고 요한까지 해서 3명 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먼저 화자인 남자 주인공은 이제 아빠가 자기를 버렸죠.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아름다운 아빠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 그리고 그때가 아직 막 엄청 어른이 됐을 때가 아니라 19살 때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때문인 것처럼 보이죠. 외모에 대해서,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제가 느끼기에 자기 자신의 얼굴, 잘생긴 배우 아버지를 닮은 자신의 외모를 포함해서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적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조금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외모지상주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전체 이 시대 정신과 싱크가 잘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어긋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남자 주인공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연애와 관련된 표현 중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연애 시장에서 외모는 예선전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정한 이제 외모의 기준이 있고 어떤 이성이 그 내가 정한 기준선 이상일 때 그 이성이 예선을 통과하고 일단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 외모는 사실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외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본선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본선으로 가면 그게 맞아야지 이 관계가 더 오래가고 더 깊어진다는 거죠. 외모가 괜찮아서 이쁘고 잘생겨서 예선을 통과하면 그 이후에는 외모가 아닌 다른 것들이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뜻인데요.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외모가 내가 정한 기준 이하면 하한선 밑이면 아예 본선 진출을 못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외모에서 예선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죠. 내가 정한 외모,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이성으로 안 본다는 거죠. 본선 진출이 불가능한 상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연애 시장에서 외모는 예선전이다 라는 표현의 뜻인데 우리의 이 남자 주인공은 그의 이제 사연 때문에 그가 가진 이제 아픔 때문에 예선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본선으로 가는 거죠. 예선에서 외모로 사람을 탈락시키지 않고 바로 내면을 보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외모는 못생겼지만 내면은 아름다운 책과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심성이 너무 착하고 고운 그녀에게 반할 수 있었던 거죠. 예선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녀는 어떻습니까? 그녀의 마음은 이 소설 속에 그녀가 그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절절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녀는 그녀의 외모 때문에 평생을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고통,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과거에 1980년대에도 추구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이 외모지상주의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존재죠. 패배자죠. 특히 자본주의와 외모지상주의가 결합한 가장 잔인한 공간 1980년대 백화점에서 그녀가 겪은 일들은 아주 끔찍합니다. 너무 큰 차별과 이유 없는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항상 그녀는 죄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항상 이렇게 움츠려져 있고 소극적으로 바뀌고 그녀의 편에 따라서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죠. 장난이나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이 느껴지도록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와 연인이 되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충격받은 게 그가 아니라 그녀가 그를 떠납니다. 그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요. 자취를 감춰 도망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녀의 심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여러 번 읽었는데도 아니 주인공 남자가 진심인 걸 이제 알았잖아요. 누가 봐도 진심이고 그걸 그녀가 알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녀는 그를 떠났을까? 그게 이제 소설 속에 등장하는 편지에 이유를 적어놨는데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다가 멈추고
이제 쉬고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그 부분을 또 읽었는데 세 번째쯤 읽으니까 이제 어렴풋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로 그녀가 그를 떠났던 건 그냥 그녀의 방어 기제였던 거예요. 그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떠났던 거예요. 그녀 생각에. 지금 이제 그와 이 경험이, 그가 보내주는 이 사랑이, 관심과 진심이 그녀 생각에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이 아니다. 또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낮다,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가 영영 바뀌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이 상황이 상수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상황이 끝났을 때, 그와의 관계가 상실됐을 때 그 아픔을 견디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떠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제 그녀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녀의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더라고요. 또 이해도 되는 게 그녀가 조금만 더 나이가 많았다면, 20대 중후반이었다면 뭐 그랬다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제 19살, 20살 때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녀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제 그녀의 외모를 지적하고 그녀가 외모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경험만 있는 삶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던 19년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녀를 알았다면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니다. 야, 예선전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먹으면 또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녀를 볼 때 안타까웠고 좀 약간 슬펐죠. 그녀의 그런 태도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라는 이 캐릭터도 참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요한도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세 명 다 외모와 관련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녀의 어머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녀의 어머니가 그 외모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보면 망친 거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 그의 상황도 그의 어머니의 외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표현하는 거랑 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유쾌하고 밝은 청년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 다 연극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냥 완전 알코올 중독에 세상을 관조하고 냉소적으로 보는 삶의 목표가 없는 그런 젊은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그 다자 요사무의 인간 실격에 나오는 그 주인공 있잖아요. 오바 요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이제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고 농담도 잘하고 막 엄청 사회성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남자이지만 그게 다 뭐였죠? 연출이었죠. 자기 연출이었고 연극이었죠. 그 독특하고 쾌활한 모습 뒤에 그 딴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심각한 상처를 품고 있는 굉장히 아픈 젊은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소설의 결말부, 이제 충격적인 그 반전 이후의 결말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세 명의 상처받은 젊은이들이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줬구나. 요한도 그로 인해서 치유를 많이 받았고, 그녀를 통해서도 치유받았고, 그녀도 그와 요한을 통해서 치유받았고, 이 상처 입은 세 명의 젊은이가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준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현대 사회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인간이 태생적으로 이 주인공 그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 아름다움에 저항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DNA에 아름다움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숭상하고 쫓는 것은 그냥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엔 인간이 가진 본성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눈을 돌려보면 모든 곳에 아름다움이 존재하죠. 길을 걸으면 요 건물의 전광판, 아니면 무슨 가게 앞에 있는 입간판이나 버스 옆에 붙은 광고판 이런 데 보면 항상 아름다운 여성 혹은 남성이 등장해서 무언가를 광고하고 있죠.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들어와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를 봐도 그 속에도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광고를 하죠. 심지어는 그런 배우나 아이돌이나 모델이나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SNS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지인들의 그 인생의 최정점,
너무 좋고 아름답고 멋진 공간에서 너무나 즐거운 경험을 하는 모습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약간 튜닝한 필터를 입힌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죠. 그런 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노출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등장하는 물건이나 경험이나 장소 등을 검색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돈을 쓰게 되죠. 여성분들은 화장품이나 옷이나 가방을 사게 되고, 남자들도 멋진 차, 무슨 시계 이런 것들을 엄청 이제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게 되죠.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물건으로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꾸어질까요? 아니죠. 절대로 안 메꿔지죠. 물건은 쌓이는데 나는 그대로죠. 그럼 어떻습니까? 또 삽니다. 또 봄이면 또 사고 또 구매하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한 반복하는 거죠. 시지프스의 형벌 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는, 특히 기업은 아주 높은 기준의 아름다움을, 미를, 멋짐을 마치 평균인 것처럼 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끄러워하게, 그리고 부러워하게 만들죠. 이 책에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바퀴는 부끄러움이고 자본주의의 동력은 부러움이었다. 부끄러움과 부러움이 있는 한 인간은 결코 자본주의의 굴레를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 책은 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만드는 이 바퀴와 동력, 이 부끄러움과 부러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막 무지성으로 와 하고, 또 그들이 광고하는 물건은 예 주십시오 예 하면서 사는 모습을 그만하라는 거죠. 너무 어렵지만, 인간의 본성을 이겨야 되는 일이지만 더 이상 와하지 말고 예하지 말자는 거죠. 이상으로 박민규 작가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설날 연휴가 끝나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데, 저는 이제 공개되자마자 바로 시청할 생각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이제 컨셉이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가 주인공이다라는 컨셉은 고화성 배우가 캐스팅되면서 이제 컨셉은 깨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르게 풀어갈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야, 형 갈게. 짠,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아이씨.